자, 방금 전에 보신 동영상은 2000년대 이후에 국내에서 방송된 PTSD 관련 다큐멘터리 10여 편을 다 보고 생존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증상들을 호소하는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저희 학회 전문가 선생님께 부탁해서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만드신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더군요. 10여 편의 국내 PTSD 다큐멘터리를 쭉 자기가 다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근데 마음이 아픈 이유는 2005년 다큐나 2014년에 만들어진 다큐나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호소 내용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은 아픔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하면 여기 영상에 보시면 성수대교 참사 희생자도 나오고요. 아주 최근에 있었던 참사 희생자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까이는 십수년이 흐른 사이에 우리나라 재난과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는데요. 재난과 관련된 예산이 엄청 증액이 됐을 테고 또 조직도 아마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에 관여하는 여러 인적 구성원들, 또 매뉴얼들 아주 근사하게 잘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참사의 희생자들은 혹은 남아있는 생존자들은 여전히 똑같은 내용을 호소하고 어려워하고 지금까지도 저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아주 심각한 외상을 경험하고 나면 저런 증상이 만들어지고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대다수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잘 건강하게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지속적인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외상 경험 직후부터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1년이 지나고 또 수년이 지난 후에 증상이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 또 5.18 희생자들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리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특히 어리거나 고령인 경우에 심리적 타격이 더 크고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재난심리 지원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생존자들을 케어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자를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재난심리 지원이라는 것은 주체와 매뉴얼은 있지만 실행되지 않는 시스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재난심리 지원의 전체적인 주무부서는 소방방재청입니다. 소방방재청 본청 소송 직원은 총 369명이고 그중 재난심리 지원 담당자는 1명입니다. 이거는 다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소방방재청이 제작한 방대한 재난심리 지원 매뉴얼이 있고 그거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산하의 시도 재난심리 지원센터가 유관기관이나 단체 또 관련 학회 등과 협조 속에 실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주경 조사관님이 발표하신 자료에 보면 3쪽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소방방재청이나 시도지사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요. 그래서 실무를 총괄하여야 할 시도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있고
이런 시도 재난심리지원센터는 지정기관이 있고 또 대표자도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대표자도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잘 가동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5페이지 밑에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는 올 2월 달에 있었던 마우나 리조트 사고입니다. 이건 부산시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심리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초기 한 달 이후에 지속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 참사 유가족들이 사실 그 보도자료 맨 뒤에 제가 전문을 참조했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시도를 받겠다고 하는 것, 정신치료 받겠다고 하는 것이 눈치가 보여서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심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정기관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당시 이게 2월 달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부산 지역의 민간 상담 심리사들이 그 마우나 리조트 생존자 혹은 관련자들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양한 민간 전문가나 네트워크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던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재난심리지원센터가 경기도 재난심리지원센터가 특정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경기 지역 재난심리지원센터를 맡았던 모 기관은 센터 지정을 포기하고 이후에 이제 소방방재청이 새로 그것을 지정하는 것 과정에서 경기도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간의 의사소통의 난맥상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뭔가 특정된 주체도 있고 매뉴얼도 있지만 이것이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월호 관련 그 재난심리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자를 보면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우리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가 소속된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된 많은 상담심리 전문가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저희 학회에서 상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자원 상담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담자가 해야 되는 사회적 공익 차원에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대단히 놀랍게도 900여 명에 이르는 상담심리 전문가들이 자원상담에 응하고 사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현직 교수도 있고 상담심리 전문가로서 개업한 상담자도 있고 현업으로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나절 혹은 자기가 쉬는 하루를 빼서 재능 기부를 하겠다라는 상담자들의 수가 9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심리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나서야 인근 초중고등학교에 자원상담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저도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었어요. 세월호 사고 직후에 경기도 안산시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이 운영되었습니다.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지역 재난심리지원센터를 담당했던 기관에서 센터 지정을 포기했기 때문에 설왕설래 끝에
경기도 안산시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정신보건센터 쪽에 들어가서 이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이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이후에 어떤 이 과정이 거기서부터 아마 시작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각적으로 여러 파트에서 들어가는 전문가 조직을 꾸리지 못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에 와서는 미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가 5월 1일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에서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 전문 요원으로 되어 있는 정신보건 요원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트라우마 센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사실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사실은 지금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종의 심리적 쇼크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재난의 초기 상담이 일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원활히 다룰 수 있는 요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과정에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제외되거나 배제되어 있는 시간이 상당 기간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집단을 네트워크하고 또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한 무능함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 유가족, 또 생존자, 일반인이나 안산 그 단원고 학생들, 또 안산 단원고 전체, 안산 지역 전체를 재난심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원을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실제 투여됐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세월호 사건 벌어지고 나서 현재까지 트라우마 센터든 아니면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의 공을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다양한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더 효과적인 어떤 그 과정들이 펼쳐졌더라면 아마 지금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그 노고도 더 빛났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최근까지도 단원고 외에 안산 지역 초중고등학교에만 상담 전문가들이 관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원고등학교 또 단원고 생존자들, 일반인 생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협력해서 활동하는 문화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재난심리 지원의 대상이 광범위한 이번 사고의 경우에 특히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함께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등 이 심리학회, 재난심리 요원 등 그 어느 한 집단이 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전문 분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해서 각각이 담당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활동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원고 생존자 학생들이 있습니다. 6, 70명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단원고 생존자 학생들은 초기 구조되고 난 직후에
격리해서 연수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더 적극적이고 심도 깊은 케어를 하기 위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 단원고 학생들이 격리돼서 어떤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당연히 모르고요. 저희 학회에서 파견된 재난심리위원장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상담심리학자로서, 한 사람이 상담자로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생존해 있고 그 엄청난 사건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거기서 살아남은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뭔가 보호받고 케어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저희 학회에서 파견된 그 재난심리위원장도 그 부분은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누가 이를테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치료자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했으며 또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재난심리 지원 시스템에 대한 대처 및 대책은 어떤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트라우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종의 쇼크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세월호의 어떤 그 배에 탑승해서 그 일을 겪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얼어붙고 쇼크를 받게 되고 일상적이지 않은 체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마 핵심일 것입니다. 이런 재난심리 지원 대처의 초기 단계는 우리는 보통 심리적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이때 개인의 상태는 재난에 대한 급성 반응으로 심리적 평형 상태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요. 개인의 평상시 대처 기제가 작동하지 않고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이나 역기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보호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개입은 그 외상 사건이 발생한 직후, 그러니까 그 배에서 이렇게 구조돼서 혹은 나와서 그 팽목항에 도착한 직후가 되겠죠. 그때 심리적 응급 처치를 하는 그때부터 단계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제1선에서 조력하는 조력자들이 계시죠. 전문 구호 요원이나 경찰이나 목사나 의사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때 개입할 수 심리적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재난 현장에서 가급적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즉시적으로 대처를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지원을 하고 정보를 주고 도움을 주는 자원과 연결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초기 심리적 개입이 됩니다. 재난 이후 첫 번째 4주간 보통 한 달 정도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심리적 개입을 초기 심리적 개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 생존과 안전과 안정에 대한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과 정보, 자원을 연결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위험군을 관찰하고 적절한 개입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까지는 심리치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 지금 생존자, 피해자, 당사자들은 심리치료를 할 정도로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라 이때는 위기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달여가 지난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본격적인 심리치료의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이나 또 약물 치료나 때에 따라서 단기 입원 혹은 장기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이 이후에 펼쳐지겠죠. 보통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는 초기 한 달 동안은 심리검사도 실시하지 말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세월호 이후에 신문 기사를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우리 한 500 몇십 문항 되는 엄청나게 긴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문항들을 병원에서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심리치료를 하게 되는데, 심리치료라는 것은 피해자와 상담자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안전한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고 충분히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해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지난번 그醫療 진단에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나와서 호소했습니다. 자기가 뭔가 충분히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자기 얘기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는 얘기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좀 드러내면서 이게 노출하는 거겠죠. 여러 교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안정화되고 치유적 경험을 하는 것이 심리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역량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난심리와 관련된 장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 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심리 전문가, 의사, 예술치료자, 사회복지사, 종교인. 얼마 전에 어떤 이스라엘의 구호단체, 이스라엘인가요?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있는 곳에 가서 교육도 하고 심리치료도 하는 그런 단체가 온 바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그분들이 어느 국내 대학에 가서 워크숍을 했더라고요. 그런 이런 재난의 생존자들을 위해서 치유 프로그램 워크숍을 했는데 그 워크숍 안에는 동작치료, 표현예술치료, 미술치료, 다양한 치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재난에 대처할 때에는 아주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여러 전문가들이 아마 제일 좋은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 자원들의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각자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만이 아니라 모든 도움이 되는 전문 분야의 관계자들이 함께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김주경 선생님 그 발표 자료에 보면 뒤에 참조 2페이지에 굉장히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미국의 FEMA, 재난청하고 미국의 정신보건서비스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이 재난 시에는 엄청나게 기능적으로 협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난 시에는 미국 정신보건서비스센터에서도 재난 시에는 정신치료를 배제하고 진단명을 배제하면서 활동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협업 시스템을 할 때에는 각자 전문 영역과 역할을 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재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술적으로 인정되는 몇 개의 전문 분야 전문가가 각자 역할의 한계를 가지면서 협업하는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협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컨트롤하는 상위의 조직이나 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잘 협업 시스템이 가동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네트워킹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재난 대응은 원스톱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어느 한 기관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한 전문가가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원스톱의 개념은 다양한 자원들의 정보를 갖추고 있어서 그곳에 가면 필요한 것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원스톱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관련된 유족이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1000명 가까이 되는 유족을 한 기관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센터 설립, 한두 개의 프로그램 개발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패밀리 센터 같은 커뮤니티 조성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심리학계에서 발견된 굉장히 중요한 치료 요인 중에 하나가 연결감이라고 해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아무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자살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지금 유가족의 감정, 또 이 경험들은 아마 유가족끼리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 내의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를 잃은 청소년들을 위한 자조 집단이나 자녀 잃은 부모들의 자조 집단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의 제고입니다. 협업과 네트워킹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담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방방재청의 매뉴얼에 의하면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데 그 심리 지원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트라우마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커뮤니티 어프로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이셨던 성승현 선생님의 발표를 마치고 이제 오늘 모든 패널들을 앞쪽으로 모시고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께서 오셨다 갔습니다. 그럼 오늘 사회를 맡으신 진보정의연구소 조윤현 소장님께 사회권을 넘겨서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정의당 부서 진보정의연구소 소장 조현연입니다. 성승현 선생님 말씀이 대단히 좋은 알찬 내용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25분 부탁을 드렸는데 36분 걸려서 11분을 좀 넘겼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12시까지 진행하기로 됐는데 저희 패널이나 앞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라면은 12시 10분에서 12시 한 15분 정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5월 8일 날 저희 당의 대책위랑 진보정의연구소가 공동으로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토론회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 당 대표님이나 저희 연구소나 당의 주요 지도부가 참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마지막 말에 말씀을 대표로 드리긴 했지만은 이제는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잊지 말자, 함께 해결해 나가자, 고쳐 나가자 이런 말씀인데 그 연장으로 오늘 두 번째 토론회 마음과 상처, 슬픔, 고통에 대한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 역할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좀 함께
뭔가를 얘기해보자. 그 당대표, 최은선 당대표께서 이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그 상처를 잊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을 모두의 인사말로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말이 뭐 길어지는 것보다는 전문가 토론 선생님들의 얘기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12분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치유의 첫 번째 길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여전히 국회 차원활동 지지부진하다고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정말로 욕 얻어먹으면서 열심히 하겠다, 모든 걸 잘하겠다. 근데 6.4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속해 있는 정의당 역시 소수정당으로서 나름 역할을 대책위원회와 당책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자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정당이란 말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함께 고민해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짧은 2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면서 찾으려고 했던 그것을 찾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집 2.5에 오늘 참석자분들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첫 번째 발표 맡으신 성승현 선생님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발표 맡으신 분이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의 입법조사관으로 계시는 김주경 박사 제 우측에 앉아 계십니다. 토론자로 3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운영을 맡고 계시는 이동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 다른 토론 자리는 제가 이제 박수를 좀 유도한다거나 이러는데 이 박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마지막 할 때 한 번만 좀 박수를 모아서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재난상담 부위원장 맡고 계신 서울디지털대학교의 이지영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이 우연찮게 저희 정의당 소속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서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가천의대 임준 교수 참석하셨습니다. 이때 원래 같이 박수 치는 걸로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발표는 약 25분 정도, 25분 이내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토론자 선생님께는 토론 시간 약 10분씩, 10분 이내로 하고요. 그 토론이 마치면 발표자 두 분 선생님께 답변 5분 이내로 하시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대단히 절대적으로 부족하긴 하지만은 아마 그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청중과의 자유로운 대화 시간은 약 10분 정도 하고 오늘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25분에 걸친 김주경 박사의 발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주경 조사관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 2를 맡았는데요. 여러분 자료집에 28페이지서부터입니다. 앞서 성승현 교수님께서 발표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가 대략 생략하고, 저는 이 그 발표를 맡으면서 특히 트라우마 치유, 그리고 국가 역할, 법제도 개선, 모색,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발표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앞서 발제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재난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가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17개 광역 시도에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요. 관련된 근거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2가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6조 제5항은 국고지원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전체적으로 심리지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부분은
굳이 말하면 제 66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시행령 제73조의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 있는 재난에 대한 기본 개념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재난 경험자에 대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보면 피해 당사자와 가족, 목격자, 그리고 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전부 다 그 심리적인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난에 대한 심리 지원은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들을 결국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는 그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관련 법과 관련해서 관련 법에서 제60조에서 재난지역에 대한 선포가 있고 나면 그 지역에 구체적으로 심리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서 60조에 있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제66조에 있는 국고보조에 근거해서 이번 안산 지역에도 심리 지원에 대한 활동들이 투입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재난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재난 심리 지원과 관련된 올해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보면은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런 그 심리 지원 분야를 기존의 의학적인 분야와는 좀 경계를 지어서 PTSD는 약간 정신과적인 그 의학적인 분야로 소관 부처인 소방방재청 그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과는 조금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자료집 3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소방방재청 재난심리지원센터는 크게 그 좌우에 있는 협력 단체들, 기관들과 함께 그 협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소방방재청 이하에 그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이렇게 관리되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번에 그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라는 것을 제시를 한 이유는요. 물론 재난에 대한 그 심리 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산하에 매우 유사하게 그 심리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위해서 나번에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물론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 내에 예를 들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에는 학교 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학생 건강 정신 지원 서비스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규모가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에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가 재난 시에 그 심리지원 서비스와 마찬가지인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주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서비스입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이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센터에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긴급 가족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지원 체계에서 결국 그 세월호 희생자의 가족들을 단위로 해서 방문을 하고 가정방문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이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외상을 치유하는 데 지원한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33페이지에 그러면 이번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런 정신적인 외상, 심리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걸로 로마자 2번의 단원에 제시를 했습니다. 즉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그래서 향후에 어떤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지원 대상은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사망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생존자와 그 가족들,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세월호 승무원과 그 가족, 그리고 안산 지역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단원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학교를 전부 다 좀 참여를 시켜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에선 좀 제외를 했고요. 지금 그 제정될 것으로 보이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특별지원법, 특별법 형식으로 이제 발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지원법에서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제정될 예정인 가치인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에는 특별법 안에 그 지원자의 규모나 지원 기간 등을 고려해서 법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해서 또 이런 그 트라우마 관련된 치유를 관리하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일단 명시를 하고 이걸 연장하는 형식으로 발의될 것이 지금까지 관련 법들을 제정해왔던 관례로 볼 적에 아마도 이렇게 법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게 되는 이제 뭐 다동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또 이 심리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윤곽들을 조금 더 우선순위를 정해서 명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현재 안산의 심리외상지원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뭐 트라우마 센터라고 했고 최근에 심리외상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이것의 운영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그 각종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아까 이제 성승영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대구 지하철 폭발 사고라든가 사실 우리 사회에 이런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각종 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잘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지 못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런 특별법 제정 이후에 이 안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또 이런 사람들을 추후에 찾아내는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정책적인 고민들이 뒤따라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지원 그 내용은 그 피해자와 또 간접적인 관련자들에 대해서 정신건강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후에 초기에 있었던 그 정신과적인 문제들이 이제 더 심각해질 경우에 신체적인 질환으로 여러 가지 신체화된 증상들을 나타낼 때 이런 의료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사실은 의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그 관련 자료에서 보셨지만 이런 그 피해자들이 겪게 된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그 가정이 총체적으로 와해되거나 또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적에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 복지, 돌봄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학교라고 하시는 단원고등학교에 어떻게 이런 장기적으로 이 학교 공동체 내에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둘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5페이지에 단원고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정신관리 체계라든가 또 해당 지역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에 대한 정신건강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걸 관련법에다 명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역 공동체인 안산 지역을 어떻게 그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게 복원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지원 체계랑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등록 방식이 가장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피해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을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될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점과 충돌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법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트라우마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법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과제가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재난 관련 심리 지원 서비스 체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공이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행정조직의 특성으로 그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매우 뚜렷하다. 그리고 지휘 통제 체계가 정부 부처별로 뚜렷하게 수립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서 간의 협업이라는 것은 어쩌면 좀 굉장히 가능치 않은 모형이다. 범정부 공동 대책으로 나오는 자료집에 정부 부처 합동 대책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합동하지 않고 부서별로 나누어서 각자 수립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모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행정조직 안에서 협업이라는 것이 매우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상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가장 높은 수준에서 명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잘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에 그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계가 잘 가동되지 않았던 거는 물론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었습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심리외상지원센터를 세워야만 했던 이유는 결국 국립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리고 대통령이 지휘하에 좀 더 높은 수준의 국무총리실 지휘하에 특별본부 지휘하에 이런 그 심리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명령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작동되기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원인은 정부 부처 간의 소위 말하는 이제 칸막이 행정, 또 부처별 이기주의,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그 행정 조직에 만연한 어떤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관과 민 간의 어떤 참여, 협력 이런 체계가 매우 익숙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현재 안산 심리외상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향후에 어떤 또 문제를 낳게 되냐면 정부 부처 간에 또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산이 같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것은 훗날 이제 어떤 조직이 비대해졌을 적에 또 역시 비효율과 그 기능과 역할의 중복으로 인한 통합 정리가 필요한 체계를 또 만들어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즉 안산에 있는 심리외상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할 건지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위에 중앙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중앙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 밑에 각 시도별로 안산과 비슷한 심리외상지원센터를 또 설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추후에 또 과제로 남게 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직들이 결국에는 훗날 그런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유사한 재난 비슷한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또 여전히 가동되지 않는 있기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이런 문제를 만들지는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다시 총괄적으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리지원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응급 정신의료 개념에 대해서 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뭐 법 체계 안에 응급의료법이나 정신보건법 안에 이런 개념을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전에 그 응급정신의료라는 개념이 저조차도 매우 생소했는데요. 결국 심리적인 외상, 응급정신의료 이런 개념들이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먼저 보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그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홍보 활동들이 공공부문에서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입니다라는 이제 그 말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대한 개념들을 이게 무슨 굉장히 감추어야 할 질병이 아닌 걸로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던 경험들을 좀 되돌이켜 본다면 이런 그 정신과 질환이든 여러 가지 증상과 관련된 보편적인 인식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사회에 아직도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회적인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치료하지 않는 문화가 이렇게 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밑에 좀 작은 단원으로 했는데 현재 이런 응급정신의료 개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울러서 현재 있는 체계의 전문성을 좀 높이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예컨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양한 긴급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응급정신의료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서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심리지원센터 말고 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서비스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총체적인 방안이 이번 기회에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지금 그 재난안전기본법이나 시행령에 조금 더 그 심리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그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마침 지난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있기 전인 2월 5일에 시행령 개정이 있었고 여기에 그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안전행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나 혹은 그 법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이 어떻게 투입돼야 하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일단 그 상담 활동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한 걸로 이제 2월 5일에 그 시행령 개정이 있는데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지 않고 또 특정한 재난이 발생한 지역 외에는 그러니까 이 법을 근거로 하면 안산에 이제 그 심리 지원이 된 것은 맞는데 이런 심리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좀 더 광범위한 그 우리가 심리 지원이 필요한 문제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행령 안에 명시될 수 있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검토 의견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 세월호 관련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보자면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팽목항에 내려가서 그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도왔습니다만은 재난 심리 지원과 관련해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좀 빵점짜리 대응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에 투입되기 전에 재난 심리 지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기회 없이 저는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선정적인 보도들이 연이어서 이어졌는데 과연 현장에 있었던 그 보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취재진들이 이런 심리 지원, 특히 현장에서 응급하게 그 심리 지원을 해야 하는 원칙에 비추어 볼 적에 과연 이런 치유에 맞는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취재를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고, 제가 그 보도들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 심리 혹은 트라우마에 관한 어떠한 오리엔테이션도 없는 접근을 했다라고 저는 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재난의 초기 단계부터 심리 지원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또 다양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야 하고 이런 원칙에 맞추어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 좀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참사에 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덜 경험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예방적인 그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게 그 없이 굉장히 무원칙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즉 트라우마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 뭐 실종자를 구조하고 뭐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초기 대응이 참사에서 그 그러니까 구조를 하는 거에서 엉성했던 것만큼 이후에 일어날 심리적인 외상에 대해서도 역시 대응이 엉망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후에 우리 재난 관련 법들에 조금 더 적절하게 제시가 됨으로써 그 심리적인 지원 체계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실종자 학생의 형제와 자매들은 단원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산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려고 하면 뭐 여러 부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 피해자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재난 심리 지원이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투입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그 관련 법들과 관련해서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풀어내야 할지 이런 게 관건이 되고 있고요. 의료적인 지원이 있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의료비 지원이 있기 위해서는 일단 진단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세월호에 관련된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인가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렇다고 했을 적에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예를 정신과 서비스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범위에 벗어나 있는 비급여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해당 의료기관에서 어떤 이제 코드 번호라든가 이런 걸로 청구 기호를 바꾼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조정이 있지 않고는 실제 지원이라는 것이 손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발표자께서 앞서 발표하신 분께서 이제 그 연결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유사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재난이 있고 난 다음에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그 문건들을 보면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 높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신뢰와 규범, 연결망 같이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이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 개념입니다. 이런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매우 높게 된 지역에서 공동체가 빨리 복원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카트리나를 경험한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그
외국의 여러 자료에서도 공동체 회복과 관련해서 이런 특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럼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하자면 뭐냐면, 결국 지역 공동체 내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연결망들 같은 것이 만들어졌을 때 공동체의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동체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동체 경험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지 치유에 대한 의학적인 또 사회 심리학적인 이런 접근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치유를 모색할 수 있는 그 문화적인 조성, 여건의 조성이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적에 이런 치유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맺은 말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승현 선생님과 김주경 선생님 두 분 선생님의 발제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약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찾고자 했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이어서 세 분 토론자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찾고자 하는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더 집중하면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분 전문가 선생님들의 토론 내용이 또 그것을 훨씬 더 구체화하고 풍부할 수 있는 많은 얘기가 준비되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이동호 선생님이 10분 정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동호입니다. 예, 이제 세월호 이번 사건은 이제 저희 전 국민들에게 이제 슬픔의 그 감정과 더불어서 이 책임감을 느끼게 한 이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호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과연 이제 안전한 사회인가 하는 이제 굉장히 근본적인 물음도 또 제기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신의학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이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번 세월호 사건만큼 심리적인 외상이 이제 이슈가 됐던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 그런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을 때, 이제 정신의학자라든가, 우리 이제 심리학자, 여러 선생님들이, 정신적 외상에 이제 그 충격이라든가 이 장기간의 여파에 대해서 많이 역설도 하시고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사태에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필요성을 많이 이제 역설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동안에 울림 없는 사회적인 반향이 없는 외침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시기에 그런 이제 아주 선구자적인 노력을 했던 분들의 그런 호소에 우리 사회가 일찌감치 좀 반응을 했었더라면 이번 세월호 오늘 이제 저희의 논의의 상당 부분이 좀 절약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이제 좀 만시지탄이랄까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타개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 수습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제 오늘 모임이 마련이 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천호선 대표님 비롯한 정의당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성승현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보충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트라우마 센터 물론이고 지원단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요약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서 좀 저희가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의 일원으로서 이제 함께 참여한 과정에서 비교적 되게 객관적으로 관찰했다라고 할 수 있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그리고 대한정신건강재단에서는 사고 이길에 안산시에서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이 사건이 국민정신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대처 방안들을 이제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그런 보도자료에서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우려했던 많은 지금 이제 우리 김주경 조사관님이 말씀하신
그 보도에 의한 2차 피해나 이런 사실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해왔었고요. 동시에 이제 그 사고 당일 그 저희 회원들에게 내부 메일을 돌려서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자원봉사를 해줄 회원들을 이제 모집하는 이런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그 우리 다수의 회원들이 그 안산 현장 또는 팽목항 현장에서 그 여러 직역의 전문가의 일원으로서 이제 함께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안산 현장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사건 초기에 학교에는 그 안산 단원고등학교 현장에 교육부 산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그 학생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들의 이제 상담 자원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안산 지역 사회에 대한 이제 심리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그리고 이제 대개 교육 이 사건의 특성상 교육부가 관여가 됐었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또 보건복지부가 관여가 됐습니다. 이런 정부 부처와 그 안산 지역의 사회복지협의체 회원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망라된 경기도 안산시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을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물리적으로 설치를 해서 유가족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 상담, 단원고 외에 52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사 교육 학생 상담, 교사 교육 및 학생 상담을 저희가 진행했고 또 특히 장례식장, 또 합동 분향소, 주민자치센터 등 안산 주민들이 많이 이제 다니시는 그곳에 시민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조문객, 일반 시민에 대한 심리 지원을 저희가 병행을 했고, 자살 고위험군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국립서울병원, 그리고 국립춘천병원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면서 위기 상황에 이제 대응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한 직역이 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제 의사, 이제 사회복지사, 간호사, 예, 그리고 정신 전문 간호사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죠. 간호사, 또 심리, 여러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 그 안산시 지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정말 수많은 분들이 정말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참여 단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행 과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단체 대표들이 모두 참여한 운영회의를 매일 휴일 없이 매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이나 상황 변화에 따른 업무 조정을 신속하게 이제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간호, 사회복지는 물론이고 심리 분야 선생님, 한국 상담학회 분들이셨죠. 예. 그런 분들의 각 영역에 한 1,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11,476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원단 체계에서 이렇게 이제 일들을 했던 거고요. 자원봉사자를 투입할 때 1,700명 이 모든 분들이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수십 개 직역의 수십 개 단체 분들 7,700여 명의 분들이 모두 이제 일사불란하게 재난심리지원단이 마련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제 외상 심리의 특성과 이런 대상자들을 상담할 때 주의할 점, 이제 상담 요령에 대한 교육을 전부 다 이수를 하시고 이제 통합 재난심리지원단의 이름으로 이제 상담을 수행을 했습니다. 재난 후에 이렇게 여러 심리 지원에 여러 참여해 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교육을 받고 아주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실제 심리 지원 활동을 한 예는 정말 보기 드물다라고 참여하셨던 분들은 더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신 분들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상설화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5월 1일에는 안산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가 설립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 일들은 유가족 그리고 안산 지역 시민들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 불안에 대한 초기 진단을 시행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의 별도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또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들을 대상으로는 심리 안정팀, 팀 어프로치죠. 이제 다학제적인 팀이 참여를 해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실시하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또 가족 모임 지원, 심리 지원 프로그램들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제 안산 지역의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단원고 외의 학교들이죠. 52개 학교에는 우리 한국심리학회 산하에 아마 이제 상담심리학회도 있고 또 이제 임상심리학회도 있습니다만 그 두 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심리학회의 재난 심리위원장 안 교수님 그리고 이제 아마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특별대책위를 이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원장이셨던 권 교수님께서 이제 심리지원단, 통합지원단의 회의에서부터 쭉 참여하시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52개 학교에 이제 재난 지원하기 위한 심리 상담 요원 아마 한 15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과정이 좀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말씀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정말 이런 놀라운 협업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갖춰져 있는데 그 과정이 오래 걸린 건 아마 이게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육청과 이제 이런 지원을 어떻게 실시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노력해 주신 분들에 대한 이제 지원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할 건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후에 이제 5월 중순쯤에 유가족들 모임에서 유가족들이 이게 자원봉사 좋고 이렇게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상담을 몇 번 하고 나면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바뀌는 거는 우리가 너무 괴롭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배치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이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아마 안산 2학년 학생들이 10반이 되는데 10반 중에 6개 반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이제 담당을 하고 4반을 이제 한국심리학회가 담당을 해서 유가족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아마 오늘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센터는 이제 센터 인력만으로 지금 현재 이제 20명 정도 센터 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40명까지 늘릴 계획인데 아마 이제 전문가 채용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아마 심리학회에서 2분 오셨으니까 아마 좀 심리 전문가 채용에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는 아마 이게 40명으로 는다고 해도 센터 인력만으로 이제 심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지원단 시절부터 참여해 주신 안산 시내에 이제 심리 지원하시는 분들의 지원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더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을 이제 저희가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예, 트라우마 센터가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짐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사고를 계기로서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김주경 입법조사관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제가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저희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이제 트라우마 센터 그리고 응급요법의 정신응급 개념의 도입, 정립 이런 게 중요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재난 시에 활동할 수 있는 정신보건 체계 확립 인력 보강도 저희가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난 시에는 주로 이번에 이제 안산의 예처럼 정신보건센터가 심리적 개입을 총괄한다는 건 행정적인 총괄이겠죠. 예, 하면서 민관 협력의 방식으로 민간 전문가들을 이렇게 저희가 다 풀링을 해서 이분들의 이제 도움을 얻어가면서 이제 재난에 대처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 18명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었고 알코올센터, 자살예방센터 포함해서 24명 정도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트라우마 센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24명의 인력들을 이렇게 차출해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재난 시스템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폭적인 인력과 예산
보강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민간의 노력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의 이제 DPAT라는 조직, 그래서 Disaster Psychiatry Assistance Team이라는 조직처럼 그 일상적으로 그 재난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가 재난 시에 이제 굉장히 그 순간적으로 조직화, 유사시에 조직화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말하자면 이제 과거에 우리 뭐 향토 예비군 같은 그런 조직이 여기에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그 공공 영역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상비군과 또 예비군이 이렇게 합심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는 1995년에 이제 저희가 정신보건법 제정과 더불어서 이제 시행되어 온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이제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위한 이제 지역사회 정신의학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서비스의 포괄성과 서비스 간의 연계입니다. 그리고 다학제적 팀 접근입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가 뭔가를 이제 모든 서비스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의해서 다학제적인 팀 접근에 의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해왔고, 실제 그렇게 일들을 해온 그 20년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을 잘 살려서 재난 심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계 또한 이제 갖춰 나간다면은 이제 굉장히 공고한 시스템이 갖춰질 걸로 생각이 되고, 오늘 시간이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랑 대한정신건강재단의 입장, 그동안의 활동을 이동우 교수께서 대표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상담심리학회, 제가 보니까 아까 표에 보니까 다 관련 학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옆에 쭉 한 10개 정도 학회가 있던데요. 이지영 교수께서 한 10분 이내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안겨준 전국민적 대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정신적인 충격을 준 트라우마는 소화되기 힘들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트라우마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잘 소화하여 기억에 통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일 것입니다. 재난 발생 시 재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대로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전문가들은 관련 영역에 즉각 투입되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협업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로 한국심리학회는 세월호 참사 직후에 재난심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산하학회인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상담 및 임상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리지원 활동에 투입될 준비를 하였죠. 한국상담심리학회는 900명의 상담 전문가들이, 그리고 한국임상심리학회는 250명가량의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자원하는 등 무려 1200명의 전문 재난심리요원들이 심리평가, 그리고 심리상담 등의 심리지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돕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업 시스템의 부재로 무려 한 달간 재난심리요원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하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 초기 심리적 개입 및 초등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후부터 안산 지역의 단원고등학교를 제외한 54개 학교에 151명의 재난심리요원인 전문 상담가들이 파견될 수 있었고 현재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고에는 정원선 박사가 나간 후에 늦게 5명의 상담 전문가가 파견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또다시 투입된 의사들과의 협업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심리상담 지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표문에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개입 컨트롤 타워도 있고 매뉴얼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공기관 단체와 관련 학회들과 협조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로 실현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앞서 발생했던 대구 지하철 참사와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때 페이지 자료집 31페이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분명히 협조하도록 제시되고 있는 한국심리학회를 비롯해서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먼저 심리 지원을 하겠다, 돕겠다라고 희망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즉 매뉴얼 상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 속에서는 그 협업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소방방재청 산하의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있지만 세월호 참사의 경우 근처의 안산 트라우마센터를 또다시 설치함으로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할 경우 어디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재난심리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세월호 참사 경험에서 얻는 노하우 없이 새롭게 개입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제2의 안산 트라우마 센터를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은 여기에 더욱 혼란을 가중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충격을 준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입니다. 이에 노출된 사람들은 초기 한동안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다가 점차 이를 통합하면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취약한 사람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통합하지 못한 채 플래시백, 기억장애,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이며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외상 자체가 PTSD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외상에 노출된 사람들 가운데 20% 이하가 몇 개월 후에 PTSD로 진단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초점을 맞추는 메디컬 모델로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토론문에 제시하고 있는 그 그림에서와 같이 외상 후에 스트레스 반응 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상적인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한 후 외상 스트레스 증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정신적인 충격, 그로 인한 감정들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소화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경험을 나누면서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치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무관님이, 조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심리 지원 그리고 심리 상담이 반복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기법, 즉 외상으로 인해 유발된 감정을 조절하는 기법을 안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심리적 개입과 활동을 오랫동안 교육받고 수련해온 전문가들이 바로 심리학자이고 상담 전문가입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학부 4년 그리고 석사 2년, 임상수련 3년 이상을 최소한 받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외상에 노출되었을 때 초기에 중요한 개입은 PTSD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군을 구분해내는 것일 것입니다. 진단은 모든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만 진단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심리평가입니다. 임프레션을 가지고 진단을 할 경우 잘못 진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먼저 심리평가를 담당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위험군을 구분하고 이후 어떠한 치료적 개입을 해가야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9.11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임상심리학자가 먼저 파견되어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진단을 해서 피해자들을 분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라우마 치료의 중요한 핵심은 충격적인 사건을 소화시켜 수용하고 자기 경험 안에 통합시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치료적 개입은 외상으로 인해 유발된 강렬한 감정을 조절하도록 안내하는 감정 조절과 이야기를 통해 사건을 소화시키는 작업, 즉 심리 상담 그리고 심리 치료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교육과 수련을 통해 감정 조절과 심리 상담에 전문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상담 전문가들의 개입이 가장 효율적인 트라우마의 심리 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외상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상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이에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심리평가 등의 초기 진단을 통해서 PTSD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은 정신과 의사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생존자와 그 가족, 유가족은 물론 구조요원들과 기자들에 대한 심리적 개입은 상담 전문가인 재난심리요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심리상담은 오랫동안의 전문적인 교육과 수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비전문가가 심리상담을 실시할 경우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뿐 아니라 치료적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은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노출됨으로써 전 국민에게 대리외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더욱 심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산시 주민들은 물론 영향을 받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심리상담적 개입을 통해 초기에 이를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면 국가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우마의 영향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며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심리적인 개입은 보통 1, 2년 정도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심리적 개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구 지하철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가 찾아와 초기 일정 기간 개입한 후에 다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중장기적인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의 협업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지 전문가 및 관련 인력들은 배제되고 소외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이 철수하였을 때는 심리적인 개입이 지속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 전문가들의 풀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외부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심리적 응급처치를 돕지만 그 과정에서 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전문가들을 재난 전문가로서 양성하고 역량을 키워주는데 주력함으로써 중장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안산 트라우마 센터와 단원고의 서울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와 개입하고 있지만 이들이 언제까지 상주하여 심리적 지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초기에 개입하고 자신의 활동 지역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경우 재난이 발생하면 컨트롤 타워에서 심리학회로 연락을 하고 심리학회 내에 존재하는 재난 반응 네트워크를 통해서 재난 전문가들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고 그 지역의 심리학자들과 함께 초기 심리적 응급처치를 돕고 재난 전문성을 키워준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빠져나옵니다. 이후 재난 전문성을 갖추게 된 해당 지역의 심리학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심리 지원 활동을 해갑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즉 재난이 발생하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가 학회 차원에서 개입하여 재난 전문가들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고 그 지역의 전문가들의 재난 개입 전문성을 키워준 다음 철수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 트라우마 센터의 20명 정도의 인력이 단원고를 비롯해 안산 지역의 수천 명의 주민들의 심리적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제가 제시한 모델에 입각했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개입의 형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전문가가 배제됨으로써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을 갖추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토론 맡으신 이정 교수께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쓰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약간의 아까 얘기했던 이게 메디컬 쪽하고 들어보셨겠지만, 상담 심리 쪽하고 보는 각도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걸, 근데 꼭 각을 세우다기보다는 다양한 입장을 받아가지고 저희 정의당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런 측면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임준 교수 준비된 토론 7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발제문에 나온 내용에 좀, 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대책에 대한 이제 토론을 좀 할 텐데요. 중장기 대책에서 이제 전문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정신보건운동 환자 대상의 전문가는 있지만 일반인 대상의 전문가는 부재하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은 실제 현재 정신보건 체계가 정신질환자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전문 인력이 있으면 상당히 부족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환자 따로 일반인 따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부분들은 현대 기본적으로 정신보건을 포함한 보건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질병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데까지는 누가 담당하고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실제 전체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환자 관리라는 측면에서, 내지는 정신건강에 관련한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전문가 내지는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실제 증상과 나쁜 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좀 더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좀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문제의 초점은 어떻게 보면 현재 정신보건의 인력, 구성이 사실 이제 정신보건 간호사라든지 심리 상담사라든지 정신과 의사 이렇게 좀 몇몇 직군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좀 문제다. 어떻게 보면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인력의 구성을 좀 확대한다거나 양을 대폭적으로 늘린다거나 그리고 실제 거기에 맞는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나눠서 접근하는 것들은 이제 문제의 어떤 초점을 좀 더 흐리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현재 인력 자체가 시설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중심의 정신보건 정책을 지금 타피하기 위해서 이제 복지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지역 정신보건 센터 부분들 강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상당한 투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부분들이 공공적인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부분에 많은 비판의 측면들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 민간 정신병원이라든지 의원에 위탁한다거나 공공적 역할들을 지역사회 어떤 정신건강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들을 확보하고 있는 측면에서 비판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관점, 지역사회의 어떤 시민들 그리고 이런 재난적 상황에 또 주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시민의 건강 문제들을 관리할 거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전략들, 지역사회 접근 전략이 필요하고 이 속에서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조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있어서 어떤 정신보건 문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단지 PTSD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보건 측면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52페이지 다음으로 민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전문가 집단 네트워크 형성하고 전문성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분을 연계하는 역할, 그리고 전체를 조망하고 기획 조정하고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이런 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주체가 누구이냐, 이 부분들이 좀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한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예상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역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기존 체계를 활용할지에 대한 적극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산 지역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런 트라우마 센터 내지 예상지원센터를 통한 어떤 접근들이 필요할 거라 보이지만, 이 부분들이 이게 지속 가능한 방식을 고민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전국적인 어떤 조직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지역정신보건센터의 기능들을 확대하고 양과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들이 맞는 방법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발제적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민간분의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재 이제 고민 지점이 아마 특정 직군의 그런 권력이 이제 집중되는 측면들이 결국 이런 협업을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인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직종 간에 있어서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만든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좀 더 다르게 좀 생각을 합니다.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 기능들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업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상징적으로 협업을 해야 된다 해서 협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현재 재난적 상황에 도출되어 있는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민과 유가족, 시민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그냥 모여서 토론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분에 대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분류하고 그 대상에 따라서 그게 필요한 전문가들에게 배치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그런 코디네이터 기능을 누가 할 거냐 내지는 그런 코디네이터 기능을 어떤 조직적인 어떤 조직적인 어떤 틀 속에서 담당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직종 간에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가 담당할 거냐 심리 상담자가 담당할 거냐 이런 고민들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역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기존의 그런 조직체계들의 기능들을 강화시키기 속에서 그 기능 속에서 실제 그런 어떤 분류라든지 적절한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과정 속에서 협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발제하신 선생님의 이제 의견에 대한 토론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법제도 개선 방안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PTSD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말씀하셨고, 그래서 가칭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 같은 조직이 설립돼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 기능 이제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제 앞서 그 뒤에 이제 그 마지막 토론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들이 1, 2개월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언제까지 계속적인 어떤 중앙단위 접근 전략만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심리외상지원센터 부분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있어서의 상당 기간 동안의 어떤 접근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이분들의 어떤 건강 문제, 고통 문제가 몇 개월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3년, 5년, 10년 평생에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접근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접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런 지역사회 접근 전략 속에서 중앙에 있어서의 어떤 국가 단위의 국가외상지원센터와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심리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내지는 정신건강 문제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되고, 이런 측면에서 현재 세월호 참사에 따른 특별법 문제가 그 특별법 하나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신보호법이라든지 관련된 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종합적인 정신건강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임준 교수의 토론으로 마지막 저희 토론 시간이 끝나고 순서를 약간 좀 바꾸겠습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질문이 먼저 두 분 정도 있으시면은 두 분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두 분 발제자 선생님의 의견을, 관련한 의견을 듣고, 나머지 토론자 세 분 중에 이야기하실 분, 보충 의견, 아마도 이동호 선생님이 조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중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속하고 성함을 좀 밝혀주십시오. 조금 크게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 궁금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제가 2009년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체계 안에서 제가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했고, 그 전에 발생됐던, 지금 세월호 참사 이전에 발생됐던 서쪽 웅변사태라든지 요양진 수몰, 강화대교 붕괴, 아이파크 헬기 추락,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기 추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또 오늘 저희하고 같이 오셨던 분들 중에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두 분이 오셨는데 이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하고 본인이 하셔야 되는 이야기를 못하시고 가신 거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재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재난 관련 기금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재난 시기 지원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많은 곳들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심리 지원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초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저희 서울시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리고 서울에 병원을 이용하고 계시는 25명의 일반인 분들에 대한 상담들을 좀 진행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체계도 좀 구성해 나갔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신보건센터를 기점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재난심리지원 트랙을 통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생존자분들 그리고 이 일반인 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에 대한 이런 명확한 메시지들이 좀 전달돼야 이분들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원 체계가 좀 더 확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 지원센터에서 단연간 활동의 경험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저희들이 참고해보고 귀 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성승현 선생님께서 이따가 말씀하실 때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질문을 있으시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좌혜경 정책실장 혹시 들으면서 질문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워낙 오늘 발표와 토론이 양질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학을 전공하는 정치학자로서 대단히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토론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얘기가 귀에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앞에 앉아 계신 청중분들께서도 그러시리라 봅니다. 예. 일단 발표 맡으신 두 분 선생님께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꼭 나왔던 얘기 말고도 못하신 얘기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승현 선생님 먼저 한 5분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 제가 알 수 있는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서울시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운영된다고 하니 참 반갑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재난심리지원센터가 모두 다 운영이 안 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서울시처럼 그렇게 잘 운영되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예를 든 것은 올해 발생했던 마우나 리조트 사태하고 또 세월호 사태가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참사이고, 제가 아무튼 학회에서 역할을 맡으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저희가, 상담 심리 전문가로서 참여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좌절되었었습니다. 마우나 리조트는 아예 거부가 됐고요. 또 이 세월호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뭔가 이 협업 시스템 오늘 지금 여러 선생님 발표자도 그렇고 토론자 선생님들도 사실 협업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이 사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임준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이 사실 문화적인 측면이 있다.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 또 전문인으로서 상대를 협업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뭔가 보완되지 않으면 사실 상당 기간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말씀처럼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상위의 조직이 될지
위원회의 형태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 만들어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자료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이동우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나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재난의 피해자에 대해서 갖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들을 잘 돕고 또 제대로 사회의 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열어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모색할 수 있다면 이 자리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입법 공간 내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정책적인 방향에 맞추어서 풀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이기 때문에 참사 이후에 결국 재난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굉장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이번 세월호 참사를 잘 극복하고 또 이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제 시스템 구축에 이제 첫 시작되는 모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제 아까 사회자께서 자꾸 저희 직역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인식을 하시는데 이제 워낙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되게 이제 두 분 선생님의 발표 예정 시간이 되게 아마 한 35분이었는데 한 5분, 한 20분씩 시간 더 주셔서 1시간 가까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사회자께서도 그렇게 인식하셨는지 제가 토론 드린 거는 주로 이제 안산 센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저희 학회 활동은 초반에 한 2-3줄만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활동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오해를 하셔서 이제 지금 안산 현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협업 시스템의 부재 그런 현상은 제가 적어도 직접 이제 현장에도 참여해보고 회의 석상에 참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참여 회의에 오신 각 직역의 전언도 듣고 또 이제 회의록이 다 공개가 됩니다. 예, 이제 그런 회의록을 봤을 때 사실은 이런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였는데,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두 분 선생님 인식하신 그런 소지가 있었다라면 이제 회의가 60일 동안 빠짐없이 열렸습니다. 60번 정도의 그런 문제를 회의에 참석하셔서 건의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이게 오늘 회의에서 사실 오늘 심포지움에서 저희가 논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은데 조금 그 부분이 너무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게 좀 안타깝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산 트라우마 센터가 이제 20명 정도 직원이 활동하고 있고 40명이 이제 더 40명까지 늘어날 겁니다. 현재 20명의 인적 구성을 보면 그 중에 의사는 서너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6명이 다 타직역입니다. 굉장히 다학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이제 40명으로 늘어도 이제 임상심리사 선생님 다 포함해서 다학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인력으로 그런 분들이 팀 어프로치로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안 돼서 이제 그 지역 사회에 그 전문 인력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해서 이제 처음 지원단 체제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런 도움들을 받아서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소화해가면서 협업 시스템이 아주 성숙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다 같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협업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는 표에서처럼 처음에 그걸 발생을 하면 처음부터 각 해당 전문가 학회들의 통보가 가야 하고 처음부터 함께 의사소통하고 처음부터 함께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일례로 이제 이동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에 초기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소아정신의학회에서는 참석을 했지만 저희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은 전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호소를 했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난 이후에서야 겨우 운영위원회에 저희 대표 선생님께서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과정을 시행착오로 거치면서 좀 더 협력 시스템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단원고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에서는 정은성 박사 한 명과 그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의사결정을 담당을 하실 때 저희 심리학자는 전혀 배제된 채 정신과 의사 분들만 데리고 들어가고 저희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협업 시스템이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의사결정권자가 제가 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권자가 되시는 그 분이 보다 다양한 여객의 분들을 존중을 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가는 그 시스템이 정말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안산 트라우마 센터도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일반 환자 대상으로 심리상담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그 심리상담을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던 저희 상담 전문가들은 배제된 채 실시가 되고 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만 시각을 확대하고 너그럽고 좀만 양해를 해주고 배려를 하시는 그런 사고 체계를 통해서 함께 이런 공공기관과 그리고 그 조직의 핵심을 맡으신 분들이 함께 해갈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조금 더 보충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제가 참, 저도 좀 답답하네요. 제가 지원단, 통합심리지원단 이제 주체분들의 말씀하고 여기 와서 듣는 두 분 쌤의 말씀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 실제 제가 이제 안산 사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도 이제 회의에 참석해봤는데 그 회의 분위기가 누구를 배제하고 이렇게 문에서 뭘 검색해서 누가 오느냐, 우리 국회 출입할 때는 주민등록증 냅니다만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누가 들어와서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왜 한 달이나 배제가 됐다라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개선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근데 아마 한 달을 배제했다라는 건 제가 팩트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코디네이터 역할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우리 당의 임준 위원장께서 처음에 토론 안 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토론 시간을 요청해가지고 아마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한 협업이 잘 작동하지 않았다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이동훈 선생님께 문제 제기할 문제가 아니라 만약 안 됐다 한다면 사실은 정부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책임져야 돼. 그거를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정책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그거를 담당했던 그런 정부 부처에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한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초기에서 민간 파트너십을 이제 대한 정신과 학회라든지 몇 개 학회만 이제 한정돼서 접근했을 수도 있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에 있어서의 상당한 갈등 요인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민간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풀들이 넓지 않다는 것도 반증하는 거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자리를 계기로 좀 그런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사실 정부가 민간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활동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고민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기전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보건 쪽에 있지만 사실은 이제 뭐 정책 쪽에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쪽에 예를 들면 장기요양만 해도 그렇습니다. 장기요양만 하면은 사실은 보건 쪽과 복지 쪽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예를 들어서 간호사 이거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많이 해결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례 관리라는 측면에서 고민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환자의 대상에 환자의 내지는 시민의 건강이라는 측면, 시민의 고통이라는 측면에 접근하다 보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관점을 보면 당연히 간호사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사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요구들을 어떻게 하면 코디네이션해서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잘 만들 수 있는 조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이런 토론회 장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논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꼭 재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 어떤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흡수되고 좀 풍부하게 논의될 수 있는 장이 앞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뒷부분 토론도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뒤에 다른 토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모두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함께 지혜를 모아서 고민하고 함께 찾아보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가 전 많은 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문제, 그 다음에 협업 시스템, 코디네이터의 역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어프로치 아주 지역사회의 중요성 등등 다 이거는 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묶어내올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김주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일정하게 재발 방지도 나오고 안전사회 구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또 하나가 누구에게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문제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정진우 의원 지금 자리를 떠나시긴 했지만 아까 인사말 모두에 잊혀질까 두렵다, 혼자 있는 게 두렵다라는 이런 부분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면 여기서 치유의 해결책의 작은 단초, 출발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끝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 청중분들, 선생님들 정말 고맙고요. 저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아픔을 나누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아픔을 나누는 방식, 이건 고쳐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성세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센터라든가 안산의 경험들이 저희 정의당만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개선 방안,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